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길진봉입니다. 자, 저와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시험을 치른 동아시아사 시험 문제를 해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시험 보느라 여러분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시험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6월 학평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조금 지나기도 했고, 게다가 범위가 6월보다 조금 더 넓어지고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도 전반적으로 좀 쉬운 문제들도 많았지만 중간중간 지뢰처럼 탁탁 걸리는 그런 다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앞서서 오늘 시험 총평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출제 범위부터 보면요. 1, 2, 3단원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총 5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난 6월에서는 2단원까지만 나왔었는데 이번에 3단원까지 동아시아 전근대사 전체를 다루는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2학기 개학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공부를 하지 않은 부분이 출제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더 이번 시험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별로 문제가 어떻게 또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단원은 내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1단원이 일단 내용적으로도 가장 적기 때문에 문제도 가장 적게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출제 주제를 보면은 늘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에서는 늘 나오는 유물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항상 똑같죠, 그렇죠? 보통은 신석기 문화나 청동기 문화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신석기 문화, 유물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2번 문제가 한무제 문제인데 보통 한무제도 이제 거의 빠짐없이 한무제와 진시황제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죠. 이번에는 한무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춘추전국시 때 흉노 역시 빈출 주제인데요. 난이도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2단원. 자, 2단원 같은 경우 8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2단원, 3단원이 사이좋게 똑같이 8문항씩 출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문제는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제를 보면요. 4번의 도해인 같은 경우 이제 인구 이동 파트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아무래도 한일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일 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앞으로도 더 좀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인과 이제 북위 같은 경우도 이제 인구 이동과 관련된 주제로서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주 다뤄지는 부분이다. 특히 북위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한화 정책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중요한 부분에서 다뤄진 내용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율령과 불교 부분에서도요. 동아시아 각국의 율령 수용 모습,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제 앤닌, 승려 앤닌의 활동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각국의 율령 수용 패턴 역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승려 문제는 보통 당나라의 현장이나 감진, 그리고 일본의 앤닌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번 학평에서는 앤닌이 나왔다. 일본의 승려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북방 민족의 활동 부분을 보면은 거란, 요나라, 그리고 몽골 제국 시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몽골 제국 시기의 동서교류 관련 문제가 주제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선지를 고를 때 여러분들 많이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문 파트에서는 역시 웬만하면 빠지지 않는 주제인 주희, 성리학과 관련된 문제가 또 다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16번 같은 경우에 당대 동아시아 상황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당나라임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로 화번공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문성공주가 나왔죠. 이 화번공주가 물론 지난 교육과정에서도 화번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이번에 새로 바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히 이 화번공주를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교류와 이런 문물의 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중국 문물의 전파에 한 역할을 했던 이 화번공주에 대한 중요도가 좀 더 이제 이전 교육 과정에 비해서 좀 더 비중이 있게 다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번공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잘 파악해 두셔야지 이 16번도 아마 푸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단원에서 다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3단원 파트에서 어떤 주제가 다루어졌는지 보면요. 15, 16세기 동아시아 상황. 이제 이 15, 16세기에서 주로 이제 센고쿠 시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역시 빈출 주제죠. 그리고
장거정의 개혁을 통해서 명나라를 추론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 은유통에 대한 문제도 나왔는데 은유통 자체보다는 은에 대해서만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유독 이제 시기를 추론하는 문제들이 이 파트에 많이 몰려 있는데요. 이 시기를 묻는 문제를 동아시아사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합니다. 사실 동아시아사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이 시기를 바탕으로 그 시대상이나 어떤 특징을 추론하는 문제들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도 역시 우리가 연표학습을 게을려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한 번 더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번 같은 경우는 에도막부 시기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서민문화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서민문화 역시 꾸준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였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나오지 않아도 될 주제인데 나왔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거의 없다.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중요한 주제들을 여러 가지에서 쏙쏙 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별로 살펴보면요. 유물찾기, 대상 설명, 주제 파악, 시기 추론 4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유물 찾는 문제는 늘 그렇듯이 1번 문제, 그렇죠? 1번 문제가 나왔고요. 대상 설명, 이제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죠. 특정 인물 혹은 특정 국가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라. 이런 패턴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합니다. 9문제가 나왔어요. 9문제.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밑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주제 파악, 어떤 사례를 주고 그것을 관통하는 주제 내지는 탐구 활동을 골라라. 혹은 어떤 주제를 주고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 주제 파악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네모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역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인 이 시기 추론 문제. 시기 추론 유형에서 무려 6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를 풀면서 좀 까다롭게 느꼈던 많은 친구들이 아마 여기 남아있는 이 문제들에서 좀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선생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주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 파악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입력을 하고 있어야겠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구월학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공부 방법을 찾아내야 될까요? 일단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사진 자료와 탐구 활동 등등 소홀히 넘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 나왔던 맥카트니 서절단과 관련된 그림이라든지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문성공주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 본문뿐만 아니라 탐구 활동 부분에서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 교과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출제된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 본문뿐만 아니라 참고 자료, 탐구 활동 등도 소홀히 보면 안 된다. 사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시기별 혹은 주제별로 중요한 키워드들을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시기별이라는 얘기는 연표나 시대 흐름에 대한 지식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습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근대는 아무래도 짜잘짜잘하게 구체적인 연도까지 다 외워야 되냐? 물론 외우면 좋죠. 외우면 좋은데 그게 힘들다면 세기별로 나눠서라도 특정 세기에 주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혹은 어느 왕조가 몇 세기에 존재했는지 정도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전쟁이라든지 혹은 불교 같은 특정 주제와 관련된 인물이라 혹은 사건 예를 들면 불교의 감진애닌 그리고 임진왜란 하면 떠오르는 강항, 이삼평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센고쿠 시대 하면 떠오르는 오닌의 난 그리고 센고쿠 시대 조총의 전례 이런 주요 사건들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 빡빡빡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연결해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선지가 자주 나와요. 이 말은 뭐냐? 아무래도 모의고사 학평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기출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 동아시아사 내용 전반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으로 출제된 동아시아사 문제를 가지고도 공부하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이 선지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이 물어보는 문제가 내용이 겉으로 보이는 디자인이 바뀌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선지, 답으로 제시된 선지나 오답 선지나 결국 나오는 게 계속 나오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룬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학평, 모평, 수능에서도 분명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확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오늘 시험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푸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이렇게 문제 분석 강의까지 듣는 이런 여러분들의 노력이 분명히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늘 응원하겠고요. 그럼 우리 구체적인 문제풀이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자, 문제풀이에서 봐요. 안녕!